마지막으로 결론을 하면서 영국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영국의 산업혁명을 개발도상국들이 모방할 수 있을까? 어떨까요? 영국의 산업혁명은 모방할 수가 없어요. 왜? 영국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영국만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금융 방식. 이 지난번에 한번 내가 얘기했어요. 요즘 공장 짓는 사람들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 없어요. 은행에서 빌리든지 주식을 팔아가지고 직접 금융을 받든지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는 그런 제도들이 발달하지 않았고 설사 주식회사 제도가 있었지만 회사법 때문에 주식회사를 만들기가 아주 까다로워서 주로 자기금융 방식, 즉 자기 주머니 돈으로 공장을 세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가능했어요. 그때는. 왜? 당시 공장이라는 게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본금이 많이 안 들었어요. 기계라고 해봐야 나무로 된 허접한 면방직 기계 몇 대. 돈이 많이 안 들지요. 그게 가능했죠. 오늘날은 불가능해요. 오늘날 공장 하나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도무지 자기 돈으로 공장을 세운다는 건 오늘날 상상을 못하죠. 그래서 영국은 이게 특징이고요.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노동을 규제하지도 않았고 도와주지도 않았고 부정적이나 긍정적으로 아무런 간섭을 안 했어요. 왜? 정부가 개인에게 간섭한다고 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에요. 영국은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요. 영국 다음으로 산업혁명을 했던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산업혁명 때 발명됐던 철도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 역할을 합니다. 철도 자체가 건설하는데 경기 붐을 일으키죠. 또 철도가 건설되면 도시와 도시가 연결돼서 서로 생산 요소의 상대적 비교 우위가 다른 도시, 해안 도시와 내륙 도시가 철도로 연결되니까 서로 시너지가 발생되는 거죠. 또 도시가 확산되니까 소비가 확산되고 이 철도가 산업혁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히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 미국, 러시아, 또 산악이 많아가지고 교통이 아주 불편했던 나라, 독일 이런 나라들은 철도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영국은 철도가 필요 없었다 그랬어요. 왜? 내지 운하가 많이 발달돼 있어서 또 섬나라이기 때문에 배가 그 역할을 다 해줬기 때문에 철도 없이도 산업혁명을 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개항기에 미국, 일본 등이 와가지고 철도를 놔주겠다고 철도 부속권을 많이 얻어왔어요. 이 시대에는 다 어느 나라에 산업혁명 하려면, 공업화를 하려면 제일 먼저 했던 게 철도 부설이에요. 나중에 일본이 조선을 다 통치하게 되면서 일본이 다 철도를 부설했지만 아무튼 이 철도라는 산업은 산업혁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산업인데 영국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업화를 하느라고 낮은 쌀 가격을 유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 이런 주장들이 많아요. 사실 일본도 공업화에 하면서 쌀값을 안정시키려고 조선을 식민 통치하면서 쌀을 많이 싣고 갔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나라들은 농촌의 희생 위에 공업화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한계가 있는 생산 자원을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몰아주는 이런 불균형 성장을 추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교적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 부분이 소홀하게 되기가 쉽죠. 그런데 영국은 오히려 농업 부분에서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 가지고 제조업을 일으켰으니까 농업 부분의 발전 덕에 제조업 분야의 발전이 왔어요. 이게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이것이 영국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국의 공업화가 그런데 계속 됐냐? 그렇지 않아요. 후반기로 가면서 19세기로 들어서면서 영국의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둔화됩니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영국과 프랑스는 완만했고 독일과 미국은 빨랐다. 요거 통계를 보면 187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국은 1913년, 즉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2.23배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프랑스도 역시 2.18배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독일, 러시아, 미국은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872년이 워낙 낙후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1914년에 많이 발전한 걸 보이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독일, 미국, 러시아 다 마찬가지예요. 1872년에 크게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1872년이면 사실 독일이나 미국은 이미 산업혁명에 들어갔었던 시기예요. 낙후도가 심할수록 성장률이 빠르는 걸로 나타나죠. 같은 연도로 가지고 비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 성장이 주로 그동안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노동 투입량의 증가, 자본 축적, 기술 진보, 앙트로프러너십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번 학기에 강조하는 것은 더글라스 노스는 아까 얘기한 이런 거, 아니 노동이 투합되면 경제가 성장한다, 자본이 축적이 되면 경제가 성장한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동의 반복이라 그래요. 토톨로지. 지난번에 내가 이거 한국경제라는 시간에 얘기했구나. 여기서 얘기 안 했구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단어가 토톨로지의 대명사예요. 아무튼 사람이 많아지니까 성장하고 기술이 혁신되니까 성장하고, 이거는 동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성장이 뭐냐? 성장이 결국 자본 축적이고, 성장의 결과가 바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데, 기술이 혁신되는 것 자체가 성장인데 그걸 성장의 원인이라 그러는 건 동의 반복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장인 건 누구나 다 아니까 그게 중요한 게, 어떤 나라에서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에는 기술 혁신이 안 일어나고, 어떤 나라에서는 자본이 축적이 되는데 어떤 나라는 자본이 안 축적되고, 이걸 연구하는 게 진짜 뿌리지. 이런 건 다 경제 성장과 같이 오는 거다. 그게 저건 진정한 원인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중요한 원인은 효율적인 제도 창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해서 내가 다음 학기에 경제 제도론이라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그때 이 효율적인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효율적인 제도는 뭐냐면 일관성 있는 제도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제도 이런 게 아니라,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 인적, 물적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실업자가 많다. 그럼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실업자도 없고, 노는 땅도 없고, 모든 생산 요소가 가장 더 활발하게 생산에 투입되는 그런 시스템. 그게 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냐? 쉽게 얘기해서 노는 사람이 없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돼. 인센티브를 안 주면 어떤 자원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내가 경제제도론에서 효율적인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제도가 만들어지는지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번 학기에 이제 경제사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본주의가 바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효율적인 제도들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본주의는 영국의 산업혁명 때문에 생겨난 제도가 아니라 이미 중세 베네치아에서 맹아가 싹 텄고 16세기, 17세기, 18세기 거치면서 네덜란드와 영국 같은 나라들이 이걸 발전시켜서 영국에서 마침내 산업혁명 때 꽃을 핀 거예요. 그리고 영국 이후에는 옆에 있던 유럽 국가들이 먼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먼저 배운 거죠.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먼저 배웠고, 바다 건너에 있었던 일본 같은 나라는 멀리 있었지만 네덜란드하고 일본은 끊임없이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섬나라라는 또 이점이 있어서 무역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일본은 가장 먼저 이 서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오늘날 제3세계 국가들 중에 가장 먼저 일본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던 것이죠.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다 채용했어요. 중국도 이제 시장경제를 채용했죠. 중남미 국가들 전부 다 시장경제 채용했죠. 이제 사회주의 시스템은 남아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5개 나라도 되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쿠바도 이제 포기를 했고, 5개 정도 나라 됐었는데 마지막까지 지금 남아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도 이제 변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시장경제라는 것은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때문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 영국의 산업혁명 때문에 갑자기 뚝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인류가 서서히 발전시켜왔던 인류 문화 유산이고요. 어떻게 보면 하이에크가 얘기했던
spontaneous order, 자생적 질서입니다. 이랬던 영국이 19세기 말에 가면 공업화가 둔화돼요. 여기 보시면 1856년에서 73년까지 영국의 국민 총생산은 연평균 2.5% 상승했는데 1873년 이후가 경기가 하락한 시기라 그랬죠. 대불황기예요. 우리가 The Great Depression, 더자를 붙이면 바로 고유명사가 돼요. 그 The Great Depression 얘기했을 때 영국이나 미국에 다 영어를 쓰잖아요. 이 영국 사람들은 The Great Depression 그러면 이걸 얘기해요. 1873년부터 있었던 장기 불황. 이걸 The Great Depression이라고 불러요. 미국 사람들은 The Great Depression 그러면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 그거를 얘기해요. 우리 한국 경제사학자들은 이걸 다행히 분리를 해서 번역을 했어요. 미국의 1913년부터 있었던 것은 대공황이라고 번역을 하고 1873년부터 있었던 이거는 대불황이라고 번역을 해요. 한국말로는 그래서 구별을 해서 좀 쉬워요.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1873년부터 대불황이 시작되면서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왜 이때 성장률이 떨어지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섞여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7가지가 다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됐겠죠. 당연히 영국 이후에 독일, 미국, 프랑스들이 막 공업화에 뛰어들었으니까 당연히 격화되니까 영국이 혼자 누리던 이점이 감소됐죠. 그 다음에 영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먼저 공업화를 했기 때문에 새로 일어나는 산업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면에 새로 일어나는 나라들은 아예 처음부터 새로 발전돼서 선진 기술을 공장에 차용을 하니까 더 성장률이 빠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그 의회에 가봤더니 엘리베이터가 그 시카고 갱단 영화에서 나오듯이 앞에 문이 없는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 한 몇백 년 됐나 봐. 근데 그걸 아직도 써. 엘리베이터는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한국의 엘리베이터 굉장히 좋죠. 새로 공업화를 하는 나라일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영국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철이나 그 석탄이 풍부하다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술 혁신의 철공업이나 이런 재련 이런 데서 계속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특히 그 영국은 초기에 가족 기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도 가족 기업으로 계속 유지를 많이 해요. 반면에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발달합니다. 이게 이제 차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국의 경제 성장이 지속되지 못한 게 앙트로프로너십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거 다 가설이에요. 근데 이런 가설은 사실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부정이 됐는데 뭐 이런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영국 사람들이 또 먹살만하니까 2대 3대로 이제 오너십이 넘어가면서 투자 방향이 건설적이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못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갔다. 그리고 과학기술 쪽의 투자는 독일이나 미국보다 낙후됐다. 특히 특허 산업 같은 거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미국과 독일에서는 굉장히 이런데 이제 특허를 보호해주고 하는 반면에 특허 제도가 맨 처음에 등장한 건 영국인데 영국에서는 특허 제도가 별로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모두 망라하면 한 가지 사례만 얘기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영국이 증기기관을 제일 먼저 발명한 나라고 초기에 자동차는 내연기관이 발명되기 전에는 전부 증기기관을 탑재하고 있었겠죠. 당연히. 내연기관, 외연기관 여러분 차이를 알죠. 증기기관은 칙칙폭폭하면서 이 가스가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리도 크고 덩치도 크고 외연기관이라고 그래요. 폭발이 엔진 바깥에서 일어나니까. 내연기관은 폭발이 엔진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폭발력이 다시 크랭크를 뒤로 밀어내고 계속 피스톤 운동이 엔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연료율이 굉장히 좋아요. 증기기관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좋죠. 이 내연기관이 발명됨으로써 자동차가 이제 소형화되고 엔진이 소형화되고 그러면서 똑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엄청난 기술 혁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영국은 이렇게 자동차를 제일 먼저 발명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은 독일과 미국이 훨씬 발전을 해요. 지금 우리가 유럽의 자동차, 유명한 자동차는 다 독일 회사들이야. 그죠?
스웨덴도 좀 있긴 하지만 볼보. 영국도 옛날에 클라이슬러 있긴 있었어요. 영국이 뭐죠? 하여간 영국도 있었지만 지금 다 없어졌어요. 아무튼 미국과 독일은 자동차 산업의 메카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걸 얘기하는 제일 대표적인 게 적기조례, Red Flag Act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영국에서 처음에 증기기관을 탑재한 버스가 등장해가지고 이 버스가 역마차 시대였는데 모든 운송수단은 마차였어요. 부자들은 혼자 마차 타고 다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역마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증기기관을 탑재한 버스가 등장하니까 당장 역마차와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역마차 조합에서는 의회에다 압력을 넣어서 새로 등장하는 신기술인 증기기관을 탑재한 버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레드 플래그 액트를 제정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이 핑계는 뭐냐? 영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실 증기기관이 시끄럽기 때문에 때로는 역마차와 버스가 같이 다닐 때 말은 시끄러운 소리에 놀랄 수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놀래가지고 말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 버스에 어린아이가 치이기도 했어요. 이런 사고 다 어느 사회나 일어날 수 있죠. 교통사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단순 교통사고를 사회 문제화해가지고 저 흉물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 버스 증기기관을 탑재한 저 자동차가 주행할 때는 3사람이 최소한 있어야 돼요. 앞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밤에는 깃발이 안 보이니까 등을 들고 이 버스의 55m 앞을 마차로 달리면서 저 뒤에 버스 오니까 비키세요, 비키세요 이걸 해야 돼. 앞에서.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버스가 최고 속도 6.4km를 낼 수 있었는데 시가지에서는 3.2km로 제한해요. 여러분 군인들이 행군 속도가 몇 킬로인 줄 알아요? 1시간에 보통 군인들이 4km를 갑니다. 사람의 보행 속도가 4km인데 시내에서 3.2km 이상 못 가면 뭐야 이거. 사람 걷는 것보다 느리게 가야 돼. 이게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도로세도 내라. 이러니까 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어요. 결국 기술은 앞서왔지만 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것 때문에 영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발전을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 하에서는 절대 한국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죠.